서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2024년 3월의 오후 햇살이 비좁은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손자 민준이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67세 박순덕 할머니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자가 좋아하는 회색 목도리였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게 할머니의 습관이었다. 오후 2시 30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대학원 다니느라 바쁜 손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한 달 만이었다. 응, 민준아, 할머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손자의 것이었다. 조금 떨리고 급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특유의 음색과 말투까지 똑같았다. 할머니,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보증을 서준 상태거든요. 지금 당장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해요.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떨리는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다. 민준아, 진짜 괜찮은 거야? 다친 데는 없고?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정말 급해요. 1시간 안에 입금 안 하면 친구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덕은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 모은 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알았어. 계좌번호 알려줘. 전화를 끊고 순덕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겠지만 오늘은 택시를 잡았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거액 송금이라며 확인 질문을 했지만 순덕은 손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후 3시 15분 1200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순덕은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10번째 전화를 걸 때쯤 순덕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대학원 연구실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통화한 목소리와 똑같았다. 아니, 이게 진짜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아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완벽한 모조품이었다. 민준아, 너 아까 할머니한테 전화 안 했지?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실험실에 있었는데요. 전화 안 했어요.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겪어본 고통들이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가난 속에서 아들을 키운 고난, 허리 수술 후의 통증. 하지만 이 순간만큼 억울하고 분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온 인생. 법을 어긴 적도, 남을 속인 적도 없는 삶.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저녁 7시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젊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함께 온 여자친구 지은이도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제가 평소에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26살 청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조금만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손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흉내낸 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밤 10시. 민준과 지은이가 돌아간 후 순덕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순덕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이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현실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무력감이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가족을 지켜왔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가 돌아가신 후엔 어린 손자를 돌봤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손자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30년 전 국가정보원 암호해독팀에서 일할 때 받았던 표창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순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자세. 1970년대 후반, 여성이 정보기관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하지만 순덕은 수학과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국가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발탁되었다. 암호해독, 정보 분석, 통신 감청. 15년 동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했다. 그러다 199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고 비밀 업무의 특성상 가정과 양립하기 어려웠다. 순덕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그 시절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자에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순덕도 자신의 과거를 잊어갔다.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게 편했다. 하지만 오늘 손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30년 전의 기억을 깨웠다. 순덕은 상자 안의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1989년 해외 스파이 조직의 암호를 해독해 테러를 막았을 때 찍은 사진. 그때의 순덕은 누구보다 강했고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순덕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지금의 범죄자들은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한다. 30년 전 암호해독 기술과는 다른 세계일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정보를 찾아내고 패턴을 분석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 순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67세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30년 전 국가를 지키던 요원의 눈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순덕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67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순덕은 계획을 세웠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밟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움직여야 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기만 하면 범인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오전 10시, 은평경찰서 민원실. 순덕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범인들은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돈을 빼돌리거든요.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수사하시나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금융거래 추적을 의뢰하고 통화 기록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검거율이 30%도 안 됩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형사는 신고 접수증을 건네며 덧붙였다. 혹시라도 수상한 연락이 또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이런 전화 조심하시고요. 경찰서를 나온 순덕은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은평구립 도서관 3층 디지털 자료실.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순덕은 사서에게 다가갔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데요. 젊은 여성 사서가 친절하게 웃었다. 어르신, 시니어 컴퓨터 교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는 없나요? 사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청년을 불렀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였다. 재훈 씨, 이 어르신 컴퓨터 기초 좀 알려드릴 수 있어요? 20살의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다. 순덕의 손이 마우스를 잡았다. 30년 전 순덕이 다루던 건 천공카드와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였다. 지금의 개인용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할머니, 먼저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연습해 볼까요? 재훈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순덕은 모든 걸 받아 적었다. 윈도우 사용법, 인터넷 검색 방법, 이메일 만드는 법.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순덕에게는 새로운 언어였다.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순덕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재훈도 놀랐다. 보통 어르신들은 30분만 지나도 힘들어하는데 이 할머니는 집중력이 대단했다. 할머니,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 내일 또 오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가르쳐 주겠니? 검색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재훈은 순덕의 눈빛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아 구글 검색 사용법을 알려줬다. 할머니, 여기에 궁금한 거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예방법 이렇게요. 순덕은 천천히 타자를 쳤다. 키보드 자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수십 개의 링크와 정보들. 이걸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나요? 네, 클릭하시면 돼요. 순덕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기사였다. 순덕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 대포 통장, IP 주소 우회, 해외 서버,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순덕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재훈은 옆에서 지켜보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나도 당했단다. 보이스피싱에.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요? 신고는 하셨어요? 응. 했지. 근데 경찰도 잡기 어렵대.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려고. 젊은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조직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순덕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할머니도 옛날엔 좀 했단다. 그날 저녁까지 순덕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폐관 시간인 8시까지. 7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중간에 자리를 비웠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가며 순덕을 도왔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의 손에는 메모로 가득한 노트가 들려 있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내일 배워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30년 전 정보원 시절, 순덕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달인이었다. 그 습관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다. 밤 11시,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느라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움직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다. 컴퓨터 기초를 넘어서 이제는 프로그래밍 기초책을 빌렸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덕은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변수, 함수, 조건문. 30년 전 아무 해독에서 사용하던 논리적 사고가 프로그래밍과 닮아 있었다. 달라진 건 도구였고 본질은 같았다. 재우는 순덕의 학습 속도에 계속 놀랐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 친구들보다 빨리 배우시는데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늙었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란다. 2주가 지날 무렵, 순덕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을 찾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올리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았다. 순덕은 하나하나 읽으며 패턴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 손자나 아들, 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낸 전화, 급한 상황 연출, 계좌 송금 요구, 그리고 모든 돈은 대포 통장을 거쳐 사라졌다. 순덕은 노트에 정리했다. 범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보이스피싱과 AI, 음성 합성의 조합이었다. 피해자의 가족 목소리를 SNS나 통화 녹음에서 수집해 인공지능으로 합성하는 방식.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다. 3주째 되는 날, 순덕은 처음으로 스스로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의 정보를 검색해주는 간단한 코드. 재훈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대부분은 순덕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작동해요. 대박.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은 성취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해킹, 네트워크 추적, 서버 침투. 이런 고급 기술들을 배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날 밤, 순덕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해킹 기초라는 강의를 신청했다. 수강료는 1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1200만 원을 되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을 막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덕의 방에는 컴퓨터 서적이 쌓여갔다. 네트워크 보안, 파이썬 해킹, 데이터베이스 관리,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다.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이 침침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 아직 팔팔하단다. 그리고 이거 재밌어. 뭔가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민주는 할머니의 노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복잡한 코드와 다이어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이거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응, 도서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지. 젊은이는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평소 뜨개질하고 드라마 보시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이었다. 할머니,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게 신기해서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나라를 위해 일했단다. 비밀스러운 일이었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인데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일이었어. 다만 그땐 컴퓨터가 아니라 암호문이었지. 손자는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67년의 인생 중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별들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잊고 살았던 능력, 잠들어 있던 열정, 그것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2달째 접어든 4월. 순덕은 이제 중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파이썬으로 웹 크롤링을 할 수 있었고, 간단한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범인을 추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순덕은 자신이 송금했던 계좌번호를 다시 꺼내봤다. 경찰에서 받은 서류에는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다. 농협은행, 예금주 이름은 김철수.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계좌는 대포통장이었고 실제 소유주는 노숙자였다. 범인들이 몇만 원의 통장을 사들인 것이다. 순덕은 온라인 해킹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보이스피싱 범인 추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 후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일반인이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도 어려워하는 일이에요. VPN과 해외 서버를 거치면 IP 추적도 막혀요.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 댓글이 순덕의 눈길을 끌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죠. 범인들도 실수는 합니다. 그 틈을 찾아야 해요. 순덕은 그 댓글을 남긴 사용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닉네임은 사이버허크였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할머니라고 하셨죠? 솔직히 놀랍네요. 이 나이에 해킹을 배우시다니. 하지만 경고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역추적당할 수 있어요. 순덕은 답장을 보냈다. 감수하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며칠간의 대화 끝에 사이버허크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먼저 범인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이트를 찾는 것. 그들은 피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가짜 은행 사이트나 정부 기관 사이트를 만든다. 그 사이트의 서버 정보를 추적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순덕은 검색을 시작했다. 농협은행이라고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외에도 수상한 사이트들이 나왔다. URL이 미묘하게 다르거나 디자인이 조잡한 사이트들. 순덕은 하나하나 접속해 분석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의심스러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다. 농협은행과 거의 똑같이 생긴 페이지였지만 도메인 주소가 달랐다. Non-기업뱅크 컴퍼니 그 대신 non-기업뱅크.com이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속기 쉬운 함정이었다. 순덕은 배운 대로 그 사이트의 서버 정보를 조회했다. WHOIS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도메인 등록 정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등록자 정보는 모두 가짜였고 서버는 중국에 있었다. 역시 쉽지 않구나. 순덕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년 전 암호해독 작업도 이런 식이었다. 첫 시도는 항상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해서 배우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했다. 사이버허크에게 다시 연락했다.
서버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답장은 다음 날 왔다. 중국 서버라면 직접 침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가 있어요. 범인들은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합니다. 그 전화 서비스 업체를 추적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순덕은 자신이 받았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전화였다. 발신자 정보는 조작된 것이었다. 순덕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VoIP라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업체들. 한국에만 수십 개의 업체가 있었고 해외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였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 방식을 분석했다.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업체는 저가형 서비스였다. 신원 확인이 느슨하고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곳들. 목록을 좁혀나갔다. 15개 업체가 의심 대상이었다. 순덕은 각 업체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물론 범인 정보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대신 서비스 가입 방법을 문의하며 신원 확인 절차가 얼마나 엄격한지 파악했다. 그중 3개 업체는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었다. 범인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 순덕은 그 3개 업체의 서버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막혔다. 업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 해킹 기술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건 불법이었다. 순덕은 고민에 빠졌다.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정보원 시절에도 모든 작업은 합법적인 영장과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경찰도 못 잡는 범인을 잡으려면 회색지대로 들어가야 할지도 몰랐다. 밤늦게까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을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결심했다. 선을 넘되 최소한으로만 넘겠다고. 범인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만 얻고 그 이상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순덕은 사이버허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업체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긴 침묵 끝에 답장이 왔다. 할머니, 정말 하실 건가요? 이건 불법입니다.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났다. 사이버허크의 답장이 왔다. 제가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드릴게요. SQL 인젝션이라는 기법을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순덕은 SQL 인젝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기법. 불법적이지만 범인을 찾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합법적인 연습 사이트에서 기술을 익혔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다. 코드가 작동하지 않거나 서버가 차단했다. 하지만 점점 감을 잡아갔다. 5월 중순, 순덕은 드디어 첫 번째 시도를 했다. 의심 업체 중 하나의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에 특수한 코드를 입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30년 전 적국의 암호를 해독할 때도 이런 긴장감이 있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떴다. 접근 거부. 보안 시스템 작동. 실패였다. 순덕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였다. 첫 시도에 성공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며칠 후 2번째 업체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좀 더 교묘하게 천천히 접근했다. 화면이 로딩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타났다. 순덕의 손이 떨렸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 곧 긴장감이 밀려왔다.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필요한 정보만 찾아내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했다. 고객 정보 테이블을 열었다. 수천 개의 계정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덕은 자신이 받았던 전화의 발신 번호로 검색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계정 하나. 이름은 파악이라는 가짜 이름. 이메일은 임시 이메일 서비스.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었다. 접속 IP 주소. 순덕은 재빨리 그 IP 주소를 복사했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로그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비정상 접속 감지. 관리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접속을 끊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들켰을까? 역추적당할까? 1시간 동안 순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이상한 전화도 없었다. 어쩌면 경고 메시지만 뜨고 실제로는 추적하지 않는 시스템일 수도 있었다. 순덕은 복사한 IP 주소를 분석했다. 위치 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니 놀랍게도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로 나타났다. 해외가 아니라 국내였다. 순덕의 눈빛이 빛났다.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IP 주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그 건물에 범인이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30년 전 정보원 시절이 펼쳐졌다. 젊은 순덕이 암호를 해독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공을 자축하는 장면. 하지만 꿈속의 순덕은 지금의 모습이었다. 67세의 할머니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범인을 쫓는 모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덕은 미소 지었다. 늙었지만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5월 하순. 순덕은 구로구의 그 건물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IP 주소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눈으로 보고 주변을 탐색해야 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순덕은 지하철 2호선을 탔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 도보로 15분. 낡은 상가 건물이 나타났다. 5층 건물로 1층은 편의점과 분식집, 위층은 사무실로 보였다. 순덕은 주변 카페에 앉아 건물을 관찰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하지만 한 무리가 눈에 띄었다. 오후 2시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건물로 들어갔다. 캐주얼한 복장에 백팩을 메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코로나가 끝난 지금 마스크를 쓴 사람은 드물었다. 순덕은 그들이 몇 층으로 가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건물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세 남성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덕은 같은 장소에서 관찰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평일 오후 2시쯤 들어와서 저녁 10시쯤 나갔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덕은 그들이 들어가는 층을 확인했다. 4층이었다. 건물 안내판을 보니 4층에는 IT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너무 모호했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정보가 거의 없었다. 순덕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퇴근한 후 건물에 들어갔다. 4층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다. 문 앞에는 IT 컨설팅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순덕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서 있었다. 아, 여기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이요? 지금 퇴근 시간 지났는데요. 그리고 어르신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순덕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다. 손자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다음엔 낮에 오세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의 들킬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다. 저 회사는 뭔가 수상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인터넷으로 회사 정보를 더 깊이 조사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내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회사는 6개월 전에 등록되었고 대표는 이영우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실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순덕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불법 침입은 너무 위험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순덕은 택배 상자를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평범한 택배 기사처럼 꾸몄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오후 3시 건물 4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2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다. 지난번 본 3명 중 1명이었다. 택배요. 남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주문한 거 없는데요. 여기 주소 맞잖아요. 받는 사람 확인해 보세요. 남성이 상자를 확인하는 사이 순덕은 재빨리 문틈으로 안을 훑어봤다. 좁은 사무실에 컴퓨터 6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전화번호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타깃 리스트라는 제목이 보였다.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요. 받는 사람 이름도 다르고. 순덕은 당황한 척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나 봐요. 상자를 다시 받아들고 순덕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성공이었다. 저 사무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라는 확신이 섰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본 것을 노트에 기록했다. 컴퓨터 6대, 전화번호 목록, 남성 3명.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기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순덕은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1989년 여름, 북한 공작원의 암호 통신을 감청하던 시절, 그때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 작전을 펼쳤던 기억. 순덕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다시 꺼냈다. 30년 전 정보원 신분증, 표창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 당시 사용하던 첨단 장비였다. 물론 지금은 구식이지만 작동은 했다. 다음 날 순덕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현대식 디지털 녹음기로 버튼만 한 크기였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저 사무실 근처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 불법이지만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주일 후 순덕은 다시 그 건물로 갔다. 이번에는 청소 아주머니처럼 꾸몄다. 청소 도구를 들고 4층 복도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 근처 복도 천장에 환풍구의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손이 떨렸지만 30년 전의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다. 설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또 관리인과 마주쳤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순덕은 재빨리 대답했다. 아, 네. 청소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요즘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서요. 관리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조심히 다니세요. 3일 후 순덕은 녹음기를 회수했다. 집으로 돌아와 재생했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대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타깃 20명. 너는 할머니 목록. 나는 아저씨 목록. 음성 파일 준비됐어? 응. AI 합성 완료. 아들 목소리로 설정했어. 순덕의 손이 떨렸다. 이거였다. 결정적인 증거. 그들은 실제로 AI를 이용해 목소리를 합성하고 불특정 다수를 속이고 있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돈을 송금받는 계좌, 조직의 리더 이름, 다음 타깃 목록,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순덕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멈칫했다. 이 녹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아니었다. 불법 녹음, 무단 침입, 자칫하면 순덕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순덕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하는 것,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정보를 올리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었다. 조직의 리더. 녹음에서 언급된 형님이라는 인물.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진짜 소탕이 가능했다. 순덕은 다시 해킹에 나섰다. 이번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내부 메신저를 추적했다.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 연락한다는 걸 녹음에서 들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암호화가 강력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내용을 볼 수 없었다. 순덕은 머리를 쥐어짰다. 30년 전 암호에도 기술이 떠올랐다. 암호는 완벽할 수 없다. 반드시 허점이 있다. 며칠간의 연구 끝에 순덕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다음 주 순덕은 또 다른 변장을 했다. 이번에는 음식 배달원. 그들이 점심을 시켜 먹는다는 걸 관찰로 알고 있었다. 순덕은 근처 식당에 부탁해 실제 배달 음식을 가져갔다. 문이 열렸고 젊은 남성이 음식을 받았다. 그 순간 순덕은 실수한 척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성은 당황해 음식을 주우려 했고 그 틈에 순덕은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재빨리 작은 USB를 꽂았다. 해킹 도구였다. 3초 안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새 음식 가져올게요. 순덕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아니, 30년 전에도 있었다. 적진에 침투했을 때의 그 긴장감.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노트북을 켰다. 악성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것이었다. 화면을 지켜봤다. 10분, 2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했나? 순덕은 실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연락처, 모든 게 쏟아져 나왔다. 순덕의 눈이 빛났다. 성공이었다. 이제 조직의 모든 비밀이 손안에 있었다. 6월 초, 순덕의 노트북 화면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계좌번호 목록, 피해자 명단, 그리고 조직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직의 구조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최상층에는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실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든 지시는 그에게서 나왔다. 그 아래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화팀, 기술팀, 회수팀, 세탁팀. 구로의 사무실은 전화팀이 사용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실행부대, 기술팀은 따로 있었고 그들이 AI 음성 합성과
가짜 사이트 제작을 담당했다. 회수팀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빼내는 역할, 세탁팀은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암호화폐로 전환했다. 순덕은 각 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나온 단서들을 조합했다. 기술팀은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회수팀은 인천의 한 상가, 세탁팀은 강남의 고급 빌딩, 그리고 박 사장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는 항상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졌다. 순덕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 사장의 연락처를 추적했다. VPN을 여러 겹 사용하고 있었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30년 전 암호에도 경험이 빛을 발했다. 패턴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찾아냈다. 2주간의 추적 끝에 순덕은 박 사장의 실제 위치를 좁혔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아파트. 텔레그램 접속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경찰에 제보하자니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였다. 자칫하면 순덕이 해커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이 이 조직에 당하고 있었다. 순덕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다음 날 손자는 여자친구 지은과 함께 찾아왔다. 순덕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설명했다. 도서관에서의 공부, 해킹 시도, 녹음기 설치, 스마트폰 해킹, 모든 것을.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할머니, 이거 너무 위험해요. 만약 조직에서 알게 되면. 알아,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옛날에 이런 일 하셨어요? 너무 전문적인데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국가를 위해 일했단다. 정보기관에서. 민준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보기관이요? 어떤 국가정보원의 전신. 암호해독팀에서 15년 일했지.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젊은 두 사람은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평소 뜨개질하고 드라마 보시던 분이 정보 요원이었다니. 순덕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다. 1979년 24살의 나이로 정보원에 입사한 일. 당신은 여성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수학과 언어에 천재적 재능이 있었고 국가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암호해독팀에서의 15년. 적국의 통신을 감청하고 암호를 풀고 정보를 분석했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다. 1985년 북한 공작원의 암호를 해독해 서울 테러를 막았다. 1989년 해외 스파이 조직의 계획을 밝혀냈다.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번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199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다. 비밀 업무와 가정을 양립할 수 없었다. 순덕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 시절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응, 내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만 했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옛날 실력을 다시 쓰시는 거네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30년 만에 다시 키보드를 잡았어. 물론 기술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더구나.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한테 넘기고.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얻은 증거는 다 불법이야.
경찰에 넘기면 증거 능력이 없어. 오히려 할머니가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덕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직접 끝을 내야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증거를 경찰이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어떻게요? 순덕은 노트북을 열어 조직도를 보여줬다. 이 조직의 핵심은 박 사장이야. 그를 제거하면 조직은 무너져. 하지만 박 사장은 절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계획이 있어. 순덕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박 사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때를 노려 정체를 밝히고 경찰에 익명 제보한다. 하지만 위험해요. 할머니. 혹시라도 들키면. 걱정 마. 할머니 이런 거 30년 했어. 안 들켜. 지은이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하지만 민주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컴퓨터공학 전공이에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의 일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사기당한 건 저 때문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할머니가 전화 받고 바로 저한테 확인하셨을 거예요. 순덕은 손자의 눈을 바라봤다. 26년 전,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청년으로 자랐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할머니 혼자 할 거야. 너희는 뒤에서 도와주기만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지은은 정보 정리를 맡았다. 순덕은 실행을 담당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 내부에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순덕은 해킹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치 내부자가 경찰에 제보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전화팀과 기술팀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메시지를 조작했다. 며칠 후 효과가 나타났다. 텔레그램 대화가 험악해졌다. 누가 배신자야? 넌 아니야.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했다. 박 사장도 움직였다. 다들 입 조심해. 내부에 쥐가 있는 것 같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 순덕은 미소 지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6월 중순, 조직 내부의 혼란은 점점 커졌다. 순덕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전화팀과 기술팀은 서로를 비난했고 회수팀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사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텔레그램 그룹 채팅에서 내일 오후 3시 강남 사무실 전원 집합. 순덕의 눈이 빛났다. 이거였다. 박 사장이 직접 나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강남 사무실이 어딘지 정확히 몰랐다. 텔레그램 대화에는 강남 사무실이라고만 나와 있었다. 민준이 도왔다. 할머니, 제가 위치 추적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그들이 자주 접속하는 위치를 분석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이 나왔다. 20층짜리 오피스 빌딩. 하지만 어느 층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순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빌딩으로 갔다. 1층 로비에는 여러 회사 명단이 붙어 있었다. 순덕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중 15층에 기케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정보가 거의 없었다. 수상했다. 오후 2시 30분. 순덕은 빌딩 근처 카페에 앉아 입구를 지켜봤다. 그리고 2시 50분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구로 사무실에서 봤던 세 남성,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총 8명이 빌딩으로 들어갔다. 순덕은 10분 후 빌딩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DK 인터내셔널 사무실 앞에서 순덕은 멈춰 섰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 사장님, 정말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건가요? 확실해. 경찰이 우리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 순덕은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40대 중반으로 들렸다.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톤. 다들 휴대폰 꺼. 지금부터 이 방에서 나가기 전까지 아무도 밖과 연락하지 마. 순덕은 재빨리 녹음 앱을 켰다. 휴대폰을 문틈에 가까이 댔다. 안에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주간 활동 중단이야. 모든 계좌 폐쇄하고 서버도 옮겨. 지금까지 번 돈은 암호화폐로 전환해서 분배할 거야. 그럼 조직 해체하시는 건가요? 아니, 잠시 숨만 죽이는 거야. 경찰 수사가 잦아들면 다시 시작해. 순덕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대로 놔두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했다. 회의는 30분 정도 계속되었다. 순덕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마지막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박 사장님, 연락은 어떻게 드려요? 내 부산 집으로 연락해. 해운대 센텀시티, 더샵 아파트 32동 2002로. 순덕은 미소 지었다. 정확한 주소를 얻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순덕은 재빨리 계단으로 내려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들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녹음 파일을 민준에게 보냈다. 이걸 정리해서 경찰에 제보할 수 있게 만들어줘. 민준은 밤새 작업했다. 녹음 파일을 편집하고 텍스트로 변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조직도, 계좌 목록, 피해자 명단, 사무실 위치, 박 사장의 주소.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익명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모든 파일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보이스피싱 조직 완전 정보였다. 제보 내용에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이 조직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진전이 없어 직접 조사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빠른 검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제보를 마친 순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공은 경찰에 넘어갔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경찰이 정말 움직여줄까? 익명 제보를 신뢰할까? 이틀 후 뉴스에 속보가 떴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검거. 서울, 인천, 부산 동시 검거 작전. 순덕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다. 경찰이 강남, 구로, 분당, 인천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리고 부산에서 박 사장을 체포했다. 총 12명이 검거되었다. 뉴스 화면에는 순덕이 봤던 얼굴들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다. 경찰은 익명 제보를 통해 이 조직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피해자로 추정되며 상당히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개월간의 싸움이 끝났다. 손자를 속인 범인들이 잡혔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성공했어요. 응, 봤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경찰도 못 잡은 걸 잡으셨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하지만 뉴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번 검거로
약 20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35억 원에 달합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순덕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만 구한 게 아니었다. 200명의 사람들을 구한 것이다. 다음 날 은평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순덕 할머니,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600만 원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반은 돌아왔다. 순덕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손에 쥐었다. 무거운 봉투. 하지만 이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이 찾아왔다. 셋이서 조촐한 축하 식사를 했다. 순덕이 직접 만든 잡채와 불고기. 할머니, 이번 일로 유명해지실 수도 있어요. 경찰이 제보자 찾고 있던데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살 거야.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왜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 하셨는데. 내가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었어. 해킹, 무단 녹음, 침입. 자랑할 일이 아니야.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지.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할머니가 세상을 구했어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세상을 구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악을 없앤 거지.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67세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없다는 것. 그리고 잠들어 있던 능력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순덕은 30년 전 정보원 시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외모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순덕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아직 할 일이 많구나. 7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덕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손자에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저녁엔 드라마를 봤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순덕 자신이 3개월간의 싸움은 순덕을 변화시켰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다. 67년 인생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도전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도서관은 여전히 순덕의 일과였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 기초가 아니라 고급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 재우는 여전히 자원봉사자로 있었고 순덕을 보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요즘 진짜 대단하세요. 이 코드는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건데. 그래, 할머니한테는 재미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성이 순덕에게 다가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다. 저기, 혹시 컴퓨터 배우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거든요. 뉴스 보니까 컴퓨터 알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순덕은 그 여성의 눈을 바라봤다. 3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무력감, 분노, 그리고 배우고 싶은 열망. 앉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순덕은 선생님이 되었다. 1명, 2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순덕을 찾아왔다. 입소문이 났다. 은평구 도서관에 컴퓨터 잘 가르치는 할머니가 있다고. 한 달 후 도서관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왔다. 순덕 할머니,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겠어요? 급여는 적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순덕은 고민 없이 수락했다. 67세에 새로운 직업을 얻은 것이다. 첫 수업은 떨렸다. 10명의 어르신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순덕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 67세고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를 배워보려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컴퓨터 전공하셨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도 3개월 전까지는 컴퓨터 켜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이유가 생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진행되었다. 순덕은 자신이 배웠던 과정을 그대로 가르쳤다. 천천히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한 달 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순덕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손주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사진도 첨부하고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덕은 진심으로 기뻤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 30년 전 정보원 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땐 비밀을 지켜야 했고 성과를 자랑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9월, 순덕의 수업은 인기가 많아져 대기자가 생겼다. 도서관에서는 추가 강좌를 열었고 순덕은 주 4회 수업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처럼 보였다. 혹시 박순덕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S 뉴스 기자입니다. 선생님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추적하신 분이시죠?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 관계자 취재 중에 들었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67세 여성이고 직접 해킹까지 했다고. 그리고 은평구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신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제 얼굴이나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그 조건이면 짧게 이야기할게요. 일주일 후 KBS 저녁 뉴스에 짧은 리포트가 나갔다. 67세 할머니 해커,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이라는 제목으로 순덕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목소리는 변조되었다. 저는 그냥 손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했고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배우면 됩니다. 뉴스가 나간 후 순덕의 수업 대기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지역에서도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순덕은 고민했다. 혼자서는 모든 요청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키우는 것. 10월, 순덕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자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10명을 선발해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달 후, 첫 번째 졸업생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서대문, 마포, 강북, 순덕의 가르침이 퍼져나갔다. 민주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이시네요.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야.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는데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3개월 전 사기를 당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30년 전 동료들을 떠올렸다. 국정원 암호의 독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은퇴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순덕은 용기를 내어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희, 당시 팀장이었던 분. 여보세요? 영희 언니, 저 순덕이에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순덕아, 세상에 3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의 공백, 각자의 삶, 그리고 최근 순덕의 활약.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대단하다. 역시 우리 팀 최고 요원이었어. 언니는 지금 뭐 하세요? 나? 집에서 그냥 놀아. 은퇴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 순덕은 제안했다. 언니, 나랑 같이 일할래요? 시니어들한테 디지털 교육하는 거. 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영희는 웃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한 달 후, 김영희는 순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옛 동료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30년 전 국가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11월, 순덕은 교육부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전국 시니어 디지털 교육 정책 자문위원으로 박순덕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순덕은 수락했다.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회적 운동이 되고 있었다. 연말 순덕은 올해의 시니어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순덕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아래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순덕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손자를 지키고 싶었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장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덕은 객석의 민준을 바라봤다. 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순덕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수업 듣고 계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척척 쓰시고 SNS도 하세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대요. 그 말이 순덕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인생의 다시 시작. 순덕 자신도 그랬다.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상장을 벽에 걸었다. 30년 전 정보원 시절 받았던 표창장 옆에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순덕은 노트북을 열었다. 내일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화면 속에서 코드가 깜빡였다. 순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67세 할머니 해커. 이제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다. 12월. 겨울이 찾아왔지만 순덕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TV 출연 제안도 여러 건 들어왔다. 순덕은 신중하게 선택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대형 방송보다는 지역 방송, 화려한 강연장보다는 동네 경로당을 택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덕은 강원도 상골 마을의 경로당을 찾았다.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다.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 컴퓨터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배워요.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순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67세까지 컴퓨터 몰랐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러 배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이가 들면 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가장 큰 장벽이었다. 어르신, 제가 왜 컴퓨터를 배웠는지 아세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예방하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손주랑 화상통화요? 그게 되나요?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수업은 3시간이나 이어졌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이 점점 집중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카톡 보내는 법, 화상통화하는 법.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손주한테 사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순덕은 옆에 앉아 천천히 알려드렸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할아버지가 보낸다. 잘 지내라.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할아버지, 카톡 배우셨어요? 대박,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 모습을 본 순덕도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보람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순덕은 민준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괜찮아. 할머니 아직 팔팔해. 하지만 솔직히 피곤했다. 67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장시간 이동은 허리에 무리가 갔고 추운 날씨는 관절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얼마나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순덕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남기기로. 제목은 67세, 키보드를 잡다였다. 출판사 섭외는 어렵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순덕은 교육 전문 출판사를 택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곳. 책 집필은 3개월이 걸렸다. 순덕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썼다. 보이스피싱 피해, 도서관에서의 공부, 해킹 시도, 조직 추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2025년 3월 책이 출간되었다. 초판은 3,000부였지만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다. 재판을 찍었고 또 매진되었다.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었다. 67세 할머니 해커의 감동 실화라는 카피로 홍보되었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순덕은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대형 서점의 북토크 행사였다. 200명 좌석이 전부 차고 뒤에는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걸 배웠고 범인을 잡았고 이제는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질문 시간에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55세인데 벌써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 두렵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덕은 따뜻하게 대답했다. 55세면 아직 젊어요. 저보다 12년 어리잖아요. 두려움은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떼면 두 번째는 쉬워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덕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책은 시니어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한 대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다. 67세 할머니도 해킹을 배우는데 27세인 내가 너무 늦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순덕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울림을 주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 4월, 순덕은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국가 디지털 포용 정책 자문위원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순덕은 수락했다. 개인의 활동을 넘어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첫 회의에서 순덕은 제안했다. 전국 도서관의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같은 세대가 맡아야 해요. 젊은 강사가 가르치면 어르신들이 위축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의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6개월 후 순덕의 제안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전국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예산도 배정되었다. 순덕이 키운 강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광역시에 순덕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쳤다. 1년 후 프로그램 참가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가족과 소통했다. 순덕은 뉴스에서 한 할머니의 인터뷰를 봤다. 저도 순덕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영웅이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67년의 인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 2026년 봄, 순덕은 68세가 되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책 출간, 정부 위원 활동, 전국 강연.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순덕 자신이었다. 30년 전 정보원에서 은퇴할 때 순덕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고. 하지만 지난 1년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67세에도, 70세에도, 그 이후에도. 순덕은 어느 봄날 오후 한강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옆에는 민준과 지은이 함께였다. 할머니, 올해는 좀 쉬셔야 해요. 너무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래야지. 할머니도 이제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순덕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범죄도 예방하는 교육, 그리고 더 많은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할머니, 또 무슨 생각하세요? 눈빛 보니까 뭔가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순덕은 웃었다. 들켰구나. 할머니가 생각해 둔 게 있긴 해. 뭔데요? 디지털 범죄 예방 센터를 만들고 싶어. 시니어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야. 피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자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알아.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볼 거야. 할머니 책이 좀 팔렸잖아. 그 인쇄를 시드머니로 쓰고. 지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홍보랑 모금은 제가 맡을 수 있어요. 순덕은 두 젊은이를 바라봤다. 손자와 그 여자친구. 이제는 사실상 며느리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게 감사했다. 3개월 후 시니어 디지털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소는 은평구의 작은 상가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센터는 3가지 일을 했다. 첫째, 디지털 범죄 피해 상담. 둘째, 시니어 디지털 교육. 셋째, 강사 양성. 센터장은 물론 순덕이었다. 그리고 30년 전 동료들이 스태프로 합류했다. 김영희는 교육 담당, 이순자는 상담 담당,
박미경은 운영 담당.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구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순덕의 수업을 들었던 수백 명의 어르신들. 순덕은 리본을 자르며 소감을 말했다. 이 센터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든 곳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곳. 그게 이 센터의 목표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순덕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어떤 분은 상담을 받으러, 어떤 분은 수업을 들으러, 어떤 분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순덕은 센터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길 바랐다. 서로 돕고 배우고 웃을 수 있는 공간.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센터를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선생님, 저 며칠 전에 메신저 피싱 당했어요. 손주 카톡이라고 해서 돈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였어요. 순덕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네, 했는데 돈은 못 찾을 것 같대요. 순덕은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무력감, 분노.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경찰 조사에 협조하시고 저희도 추가로 조사해 볼게요. 그게 가능한가요?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요? 그럼 저도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약속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순덕은 센터 팀원들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직접 해킹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일했다. 2주 후 범인을 잡았다. 경찰과 센터의 협업으로 조직의 일부를 검거했고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돈보다도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감사해요. 순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진짜 보람이었다. 돈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주는 것.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순덕은 흔쾌히 노하우를 공유했다. 1년 후 전국에 20개의 시니어 디지털 안전센터가 생겼다. 모두 순덕의 모델을 따른 곳들이었다.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센터를 방문했다. 박순덕 선생님, 정부에서 이 모델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순덕은 고민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쁩니다. 그의 말, 정부는 시니어 디지털 안전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3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센터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순덕은 사업 총괄 자문으로 임명되었다. 68세의 국가 사업의 총괄 자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계세요. 과장이야. 할머니는 그냥 작은 일 할 뿐이야. 하지만 순덕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로 정확히 2년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당한 날부터.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67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가르칠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일기를 덮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2년 전 그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력한 피해자에서 강인한 전사로, 조용한 할머니에서 사회운동가로, 순덕은 미소 지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매일을 의미 있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쓸 것이다. 이것이 67세 할머니 해커의 유산이 될 것이었다. 2027년 가을, 순덕은 69세가 되었다. 센터를 시작한 지 1년 반,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 3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시니어 디지털 안전센터가 생겼다. 교육을 받은 시니어는 5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 더 이상 나이가 배움의 장벽이 아니었다. 70대도 80대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웠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강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 순덕은 은평구 센터를 후배에게 넘겼다.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새로운 센터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했다. 어느 가을날 순덕은 부산을 찾았다. 해운대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범죄 조직의 박 사장이 살던 아파트 근처였다. 개소식을 마치고 순덕은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갔다. 32동 2002로 3년 전 이곳에 범인이 있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순덕은 잠시 멈춰서서 아파트를 바라봤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결심.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순덕을 만들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행한 직원이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순덕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박사 논문 통과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 제의가 왔어요.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교수님이 되는구나.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통화를 마치고 순덕은 가슴이 벅찼다. 손자가 성공한 것도 기뻤지만 자신이 손자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더 뿌듯했다.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길, 순덕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순덕 언니, TV에서 봤어요. 부산 센터 개소식, 멋지시던데요? 아이고, 뭐가 멋져. 그냥 일 하나 한 것뿐이야.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집에 도착한 순덕은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69년의 인생 중 지난 3년이 가장 의미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순덕은 TV를 켰다. 뉴스에서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소식이 나왔다. 정부와 센터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 시니어 디지털 안전센터의 박순덕 자문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순덕의 모습이 나왔다. 69세의 얼굴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은평구 도서관을 찾았다. 3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곳. 재훈이 여전히 자원봉사자로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재훈아,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컴퓨터 선생님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코딩 가르쳐요. 순덕은 기뻤다. 자신이 영향을 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 도서관 컴퓨터실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순덕의 후배 강사가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 편집을 배워볼 거예요. 동영상 편집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 순덕 선생님도 69세에 배우셨어요. 어르신들이 순덕을 알아봤다. 어머, 순덕 선생님이시네. 순덕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수업을 지켜보던 순덕은 만족스러웠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오후에는 센터에서 회의가 있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였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요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범죄도 생기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3년 전 당한 것도 AI 음성 합성 때문이었어. 시니어들이 AI를 이해하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야.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순덕은 여전히 배우고 발전하려 했다. 69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녁에 민준과 지은이 찾아왔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덕의 눈이 커졌다.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요. 할머니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례,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저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 도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꿈도 안 꿔본 일이었다. 손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다니. 그래, 할머니가 할게. 2달 후, 민준과 지은의 결혼식. 순덕은 단상에 올라 주례사를 했다. 사랑하는 민준, 지은,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69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사람에게 당부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세요.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함께 걸어가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덕은 단상에서 내려와 손자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민준아. 결혼식이 끝나고 순덕은 혼자 밖으로 나왔다. 11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다. 여보, 봤어요? 우리 손자 결혼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내, 69세 해커가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덕은 미소 지었다. 남편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일기를 썼다. 오늘 손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다. 평생 꿈도 안 꾼 일이었다. 하지만 꿈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67세에 시작한 여정이 이제 3년 반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범인을 잡았고, 책을 썼고, 센터를 만들었고, 수만 명을 가르쳤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다.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30년간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았다. 도전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쓸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가르칠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다. 67세 할머니 해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중간쯤 왔을 뿐이다. 일기를 덮고 순덕은 노트북을 열었다. 내일 강연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화면 속에서 커서가 깜빡였다. 순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69세 할머니의 키보드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끝나지 않는 여정. 그게 인생이었다.